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회 발표로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작년 이제 11월에 발표 나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도 많고 예상도 많고 예고도 많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되어 있고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할게요. 제 소개는 저는 고려대 수학과 졸업해서 계속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강사 여러 군데서 했어요. 하고 이제 부원장 거쳐서 이제 여기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게 꽉 차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되게 녹화본으로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녹화본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돼서 대학 입시는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카더라가 아니라 좀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딱 문장이에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그 다음에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 고등학교가 지금까지는 그냥 되게 당연하게 출석 일수만 채우면 다 졸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좀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말이 애매하니까는 좀 한 문장 한 문장 쉽게 풀어서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겠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1학년은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공통 과목을 다 똑같이 뭐 문이과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거랑 상관없이 다 똑같이 배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라는 얘기는 고2, 고3 때는 내가 원하는 과목만 골라서 듣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고2, 고3 땐 희망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1학년 땐 공통 과목, 2학년 땐 3학년 땐 선택 과목을 배운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학년은 공통 과목이고 2학년 또 공통 과목 반, 선택 과목 반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 과목으로 다 완전 좀 프리하게 다 열어놓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점제, 대학교에서 이미 학점제를 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짜고 원하는 과목만 듣는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이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성취도가 40% 이상, 그 다음에 출석이 3분의 2 이상 돼야지 그 과목을 패스를 주고 이 패스가 되면 해당하는 학점을 준 다음에 그 학점이 차이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졸업이 가능하다. 즉 성취도 40%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학점이 미이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때 재수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재수강 제도처럼 뭐 방과 후 교육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성취도랑 상관없이 출석만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성취도까지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는 1학년 땐 공통 과목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는 희망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데 그게 성취도가 어느 정도 쌓이고 출석 잘 하면 3년 동안 학점이 누적될 거고 그렇게 누적되어야지만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고교 학점제의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교 학점제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3, 중2 학생들까지도 지금 현재 유지가 되면서 단계적 시행을 하는데 한번 이 표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22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육 개정이 새롭게 다시 되었고 얘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은 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같이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올해 2월, 3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정과제에서도 사실 교육 관련되어 있는 게 총 5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좀 언급을 안 하기는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시행을 뒤집어 엎기는 힘들다. 시행은 하기는 할 거다. 근데 좀 축소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기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다음 달 7월에 교육과정위원회가 조금 더 발표하는 거를 좀 더 보면은 그때 좀 더 확정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건데 지금까지는 발표되어 있는 상황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학 하나를 들으면은 단위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들으면 뭐 3단위 이런 수업이 되는 건데 총 우리는 이만큼의 수업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204단위를 총 고등학교 동안에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시간으로 봤을 때 단계적 시행을 하면은 조금씩 들어야 되는 과목이 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아니라 똑같은데 학점이라고 용어만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중2, 중3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근데 배우는 단위수가 조금 줄어든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건데 단위수도 좀 더 많이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린 전면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첨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고1 그 다음에 24년도에 이때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때는 학점과 단위라는 용어만 같이 섞어서 쓰는 거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그 다음에 우리는 진로 선택과목 이렇게 3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목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목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수학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수학 상하가 공통 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목이라 그래서 수원, 수투 그리고 뭐 확통, 미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선택과목 그 다음에 기하 또는 뭐 실용수학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과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거는 일반 선택도 있고 진로 선택도 있고 융합 선택이라는 것도 같이 좀 추가가 되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요 뒤에 있는 표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과목이 지금 수학 상하라고 배우고 있는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뭐 대수, 미적, 확통 이건 이름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통 수학 1, 2, 기본 수학 1, 2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수학 상하에 해당하고요. 대수에 해당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수학 1과 되게 많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미적 1에 하는 게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수학 2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하, 경제수학 되게 비슷하게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수학, 직무수학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되고 융합선택이라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건데 수학, 과제탐구, 실용수학 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배운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에서는 사실 크게 엄청 달라지는 건 많지 않은데 과학에서는 좀 많이 달라져요. 과학, 현재 고등학생들은 과학 1에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이렇게 총 4가지를 배우게 되죠. 네, 1도 총 이렇게 8가지로 단원별로 좀 세분화를 해놨다. 이게 과학에서 좀 크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과 전자기 이거 2개가 원래 물리 1에 같이 되어 있는데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이 지금 화학 1인데 각각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배우겠다라는 게 2022학년도 교육과정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학문을 배운다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대학을 가기 위한 어느 징검다리 역할도 되게 많이 하죠.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선 대학이 좀 더 선호하게 내가 되게 잘 공부를 한다, 나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1학년 때 공통과목이라고 배우는 거는 상대평가, 현재와 똑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이제 바뀌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상대평가로 1에서 9등급제, 그래서 1등급은 상위 4%, 그다음에 2등급은 상위 11%까지 1에서 9등급제가 각각 적용이 되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다 절대평가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는 그냥 성취도만 A, B, C, D, E, 그 다음에 미이수, 재수강해야 되는 I,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절대평가가 되는 경우에 딱 보시기에도 이거 변별력이 되게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학년 과목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1학년 과목이 되게 많이 중요해진다라는 거를 눈치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해지는 건 되게 많이 없는 게 2024년에 사실 28학년도 대입 방향이 발표가 돼요. 중학교 1학년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게 28학년도거든요. 27년에 보는 수능. 그래서 27년에 보는 수능을 보통 우린 3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고를 하는 게 24년까지는 우리 수능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어라고 예상을 하고 간단하게 뭐 논문, 연구 등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몇 개를 한번 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미 뭐 뉴스나 신문 기사 등등에서 뭐 서술형을 보겠다, 논술형을 수능을 보겠다, 또는 수능을 2번 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되는 거는 우리 공통 과목도 보고 선택 과목도 같이 보는데 우리는 절대평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수능도 절대평가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첫 번째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포함을 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되는 2, 3학년 때 배운 선택 과목들만 수능으로 보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대평가는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절대평가만 우리는 수능으로 하겠다. 그러면 1안, 2안이 되더라도 우리는 수능도 다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3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나마 조금 뭐 현실적이기는 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도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2, 3학년 때 배우는 것도 수능을 보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우리가 절대평가로 보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상대평가로 보겠다. 즉 수능을 2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수능 체제 역사상 수능을 2번 본 역사가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수능과 두 번째 수능의 난이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엄청 실패한 수능이라고 많이 나오면서 그 뒤로는 다시 2번 절대 안 보고 계속 하고 있는 거라 세 번째 방안으로 또 확 가기도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연구하고 있는 논문에서 나오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염두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 이외에는 수능을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도 보겠다라는 얘기도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엄청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수능 뭐 정시 확대든 여러 가지 많이 이슈가 나오는 게 공정성 때문에 되게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수능을 서술형으로 채점을 하게 한다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1점이 감점되었는데 왜 1점은 감점되었는지를 납득하기가 정말 되게 어려울 거예요. 객관식 단답형처럼 맞았다 틀렸다가 명확히 나오는 게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그거에 따라서 감점, 가점이 되는 서술형이 그걸로 1점, 2점 때문에 내가 대학을 붙고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 되겠죠. 서술형, 논술형이 정말 만에 하나 되더라도 그게 대학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되게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더라도 절대평가 또는 이렇게 되면 수능에 대한 변별력도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고교 학점제랑 수능이랑 조금 되게 상반되어 있어요. 왜냐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취지가 너네가 배우고 싶은 과목 자유롭게 배워, 우리가 다 하게 해줄게 라는 거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우리는 이런 과목 봐야지 유리해, 이런 과목을 봐야지 상대평가에서 좋아라고 해버리면은 고교 학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반강제 선택을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되게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시 확대는 정시 확대대로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영향이 절대적으로 되지도 않겠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의 영향도 되게 줄어든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로 학생을 뽑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예상하시는 분고사나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 등등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는 어떤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도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 지금 정시와 수시를 똑같이 유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수시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되게 많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논란성이 계속 유지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대학을 가는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정시 확대를 해야 된다. 정시 확대를 하면 할수록 고교 학점제를 되게 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그나마 좀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드린 자료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일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면서 뭐 수시와 정시를 어느 정도 좀 섞어서 같이 학생들을 좀 뽑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교 학점제를 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하고 그게 수능에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대학 입시에서 연결되는 거는 대학 자유에 조금 더 맡기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1학년 때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상대평가를 볼 수 있는 것들로만 좀 입시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되더라는 것도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리는 확정된 것도 없이 그냥 어떤 전문가들마다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다르니까 각 전문가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확정된 것은 되게 아무것도 없고 대학 입시에 관련된 건 사실 24년에 발표되는 걸 꼭 봐야 된다. 근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냐 시행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축소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기간이 미뤄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능의 방향성이 같이 바뀔 거기 때문에 다음 달 7월에 발표하는 것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 나온 거를 팩트만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25년에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 이걸 전면적으로 완전 뒤집어 엎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행을 한다라는 거는 팩트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팩트에서 아예 정해놓은 거는 1학년 때는 상대평가. 이건 바꾸지 못해요. 1학년 상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변별력이 되게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한다. 이것도 고교 학점제를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니까 변별력이 되게 낮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1학년 과목만 변별력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뭐 서술형을 하든 논술형을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수능에 대한 변별력도 되게 많이 떨어진다. 이게 딱 팩트인데 여기서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잘하는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두 번째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는 1학년 과목이 엄청 중요해진다. 또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이 지금보다도 더욱 더 엄청 중요해진다라는 것만 지금 나온 상황, 어떤 시나리오가 되던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같이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어머님들 되게 많을 텐데 수학에 대한 진도 욕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수학 1까지 해야 된다, 수학 2 또는 뭐 미적까지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정말 되게 많으실 건데 진도 뺀다고 수학 상하 소홀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학 상하 같은 경우 대충 해놓고 수학 1, 2만 되게 열심히 많이 해야지가 되면은 정작 중요한 상대평가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되게 더 망칠 가능성도 되게 많이 높아요. 그래서 진도 뺀다고 절대 수학 상하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최소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떨까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수학 상하고 수학 하 심화는 꼭 한 번 더 해야 돼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심화까지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엄청 강조드리지는 않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이만큼 중요해진 이상 꼭 심화까지 수학 상하 심화는 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심화하기 전에 당연히 기본을 한 번 더 봤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건 보통 센에서 말하는 센 B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는 센 C 이상, 뭐 블랙라벨, 1등급 수학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어느 정도 또 배워놔야 되겠죠. 그러려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3학년 1학기 거를 어느 정도 끝내야 되죠. 근데 3학년 1학기께 고등수학 상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겹쳐져 있는 대수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는 꼭 심화까지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또 아래로 하나 더 내려가면 2학년 1학기 때는 중학교 2학년 거랑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거 기본을 한 번 더 봤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당연히 1학년 거 등등 열심히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때는 1학기 거를 선행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촘촘히 세워나갈 계획을 세워야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학 상하를 꼭 다 봐야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어머님들이 이거를 보고 집에 가시면 우리 아이 진도랑 비교하게 되죠.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근데 아직 수학상 시작도 안 했다. 이러면 이거 해야 된다는데 너는 아직도 이것도 못했냐?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다. 근데 이제 2학년 거 겨우겨우 하고 있으면 너 이제 진도 늦었다, 큰일 났다 등등. 근데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꼭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 이만큼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위권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수학 상하 고1 것만 보고 가서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 1, 수학 2까지는 어느 정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려면은 쭉 보시다시피 되게 빳빳한 과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욕심에는 수학 1, 2뿐만 아니라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시게 될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최상위권을 노리게 돼야 되겠죠. 최상위권을 만약에 노리려면 똑같이 마지막 학기에는 고1 마지막 고등학교 가서 첫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되니까 꼭 항상 심화 수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수투랑 미적분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2학기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원은 해야 된다. 이때부터 되게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시죠.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 같으면 다음 학기인데 수학하랑 수원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초, 강남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노릴 때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에서는 가장 탑이라고만 더 보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 많이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중등 심화 또는 이제 3학년 2학기 거 수학상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반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최상위권하고 상위권 정도 중간에 진도를 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거 끝나고 다음 거, 이거 끝나고 다음 거 바로바로만 하면 되겠다, 진도만 또 열심히 빼란 얘기구나. 결국 아니죠. 당연히 성취도가 낮은 선행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배우고 이제 끝났네, 다음 과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과정이 끝났으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다 하고, 그 체크가 성취도가 최소한 70% 이상은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 과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반 이제 제가 가르칠 때도 한 번 다 끝났는데 전과정 시험을 봤는데 성취도 70%가 안 되면 당연히 복습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꼭 한 과정이 끝나면 전범위 테스트를 한 번 더 보면서 성취도가 최소한 70% 이상은 되고 내 손으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학 1하고 수학 2 진도 뺀다고 수상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수학 상, 수학 하 성취도 높이는 공부를 꼭 시켜주세요.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 상하가 안 되어 있어서 되게 고민 있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수학 2까지 다 배웠다 그러고 미적까지 다 배웠다라고 하는데 막상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너무 못 보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으면은 기억에 남고 직접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빼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 상하 성취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이 끝나면서 항상 끝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건데,
항상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른의 눈에서 봤을 때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공부 되게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을 멋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이걸 열심히 공부할 때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 눈을 보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있나? 내가 좀 오버해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놓거나 좀 덜 열심히 하는 경향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너 되게 잘하고 있어, 대단하다라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너 왜 이거밖에 안 하니? 라고 혼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 되게 응원하고 칭찬 많이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부에서 신인식 선생님에서 이제 학원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알려지는 교육 이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진식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좀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싶다. 뭐 제 개인적인 바람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같이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물리학과 졸업했고요. 저는 별로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저는 일단 고교 학점제 이제 저랑 원장님이랑 같이 찾아보고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고, 아마 이제 글쎄요, 저는 사실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자녀를 둔 이제 학부모님이나 더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교육 과정이 바뀌건 아니면 주변 환경이 바뀌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공부하는 사람 내가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실력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공부에 대한 태도랑 그리고 공부에 대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를 보니까 옆에서 보면 다들 이렇게 하던데 근데 왜 나만 성적이 계속 그 자리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공부하는 학생도 알고 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 선생 다들 알고 있어요. 평범하게 노력을 하면 남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평범한 노력은 당연히 평범한 결과만을 가져올 거고, 내가 좀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좀 더 특별한 걸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것들, 나는 좀 더 잘하고 싶다,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들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나는 좋은 결과까지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특별한 노력이라는 건 뭘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정신적인,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 이게 가장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우연치 않게 잘 봤어. 시험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푼 거 같은데 한 3문제 정도는 모르겠어서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찍었는데 우연히 3문제를 다 맞췄어. 그러고 10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100점이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서 내가 틀렸던 3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비단 시험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반성하지 않고 그 문제에서 뭘 요구하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였더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턱걸이 수준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 우연히라도 정답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든 수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배움이라는 것 자체를 할 기회가 없어져요. 맞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가 고민해보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가장 좋은 건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 기록을 하는 거겠죠.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더 꼼꼼한 친구들이라면 다 푼 다음에 다시 자기가 푼 문제를 복기하면서 아 맞아, 나 이거 풀 때 여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체크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에서 이제 일희에 해당을 하겠죠.
1B는 뭐냐면 이건 정반대 경우예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준비도 착실히 했고 머릿속에 개념도 확실히 들어와 있어서 심지어 내가 친구들한테 설명까지 해줄 수 있어. 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막상 시험을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는 건데 내가 틀렸구나.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맞출 수 있는 건데 순간 뭐 부호를 잘못 봐서 아니면 정말 불운하게도 마킹을 잘못해서 틀릴 수가 있죠.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좌절을 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일수록 이제 이런 것들에 쉽게 좀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이번에는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인데 자신의 상태를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맞은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고 이 경계만 확실히 학생들 스스로 파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파악 작업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 정도까지 보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이게 공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이게 인터뷰 영상인데요. 세계적인 그냥 베이스 연주자예요. 보면서 되게 하고 머리를 좀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처음 배울 때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문제에 끌려다닌다, 내용에 끌려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이 좋게 어떤 문제는 맞추고 어떤 문제는 틀리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힘들어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힘들어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장악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힘들어하는 상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정도는 아는 단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까지만 힘들게라도 끌어올려주면은 그 이상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쉽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함수 쪽에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들고 어떤 부분을 좀 애먹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자각하기만 하더라도 학생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존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고 자기만의 극복하는 방법을 찾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세 번째 단계, 이제는 내가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저 말이구나, 문제에서 조금 다른 서술을 봤을 때 이게 내가 배웠던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이게 그 단원에서 이렇게 제시되었던 표현이 이번엔 이렇게 제시가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 이제 문제를 볼 때 어떤 문제는 그냥 정말 우리말을 읽는 것처럼 술술술술 읽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저도 한참 고민을 해서 힘들게 지식을 쥐어 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학생들 중에 굉장히 뛰어나거나 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네 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세 번째 단계까지만 도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그것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공부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공부는 부족한 부분을 항상 채워나가는 방법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 경계선을 점점 넓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생각을 더 하게 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100점을 받을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면 하나 틀리니까 96점까지는 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시험은 0점부터 시작해서 앞에서부터 한 문제 한 문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쌓아 올라가면서 100점 아니면 96점에 도달을 하는 거지. 누가 100점부터 점수를 까내려가면서 자기 점수를 체크를 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학생들의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는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래 이건 포기, 이건 포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채워나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러한 태도를 좀 적극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설명해 봤을 때 얘기를 듣고 이 부분들은 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나랑 다시 얘기를 해보자 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좀 짚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랑 이제 원장님이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느끼는 이제 1대1 이제 약간은 좀 프라이빗한 수업 방식이죠. 이 방법이 좀 장점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좀 학생별로 쉽다는 요것 때문에 제가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도 이제 판서 수업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 선생님이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같이 이제 학생들끼리 좀 연합해서 따라오는 분위기가 있는데,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각각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다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못 쓴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기에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무지에서 의식적 지식으로까지 넘어가는 요 단계가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원하는 수준이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공부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수업하는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생들한테 오히려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저한테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나한테 먼저 설명을 해달라. 아니면 내용이 너무 낯설거나 생소하거나 어렵다 싶으면 제가 아웃라인을 좀 잡아주고, 여기서는 요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네가 이전에 봤던 이 내용들하고 비슷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설명을 유도해요.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만 떠다니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하고는 좀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좀 되게 웃긴 비유인데, 저는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이제 다니면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내가 이 여학생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너 걔 좋아하지? 라고 했는데 맞아, 나 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탁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되게 좀 뭐라 하죠? 깊어진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마음이 진짜 되게 확고해지고 좀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을 뱉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로써 전달을 함으로써 확고해지는 어떤 개념이나 마음들이 있는데,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둥둥 떠다니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떠다니는 것 말고 남들한테 설명할 때 느껴지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본인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봐야지. 만약에 본인이 잘 못 캐치를 해내면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 이 부분에서 좀 막히는데 이 부분을 보려면 여기를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